날 갖고 다닐 라이브 토크쇼 이슈박 코너입니다. 네, 해마다 이맘때면 주식 뉴스에 특히 투자하는 분들 많이 눈길을 주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알면 제가 여기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맘때면 주식이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바로 산타랠리 때문이죠. 네. 전혀 짠 것 같지 않은 자연스러운 질답이었습니다. 네. 자, 올해는 근데 이 산타랠리가 실종될 거다라는 우려가 불과 며칠 전까지 나왔지만 네. 이변 없이 결국은 미국 주식 연말에 불장이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갈등의 불씨였던 동영상 플랫폼 틱톡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산 틱톡을 미국이 빼앗았다. 아니다. 중국은 뺏겨도 오히려 웃고 있는 거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뉴욕 증시만큼은 말씀 주신 것처럼 산타랠리 시동을 걸고 있어 보입니다. 자, 이런 경제의 흐름 오늘도 쉽게 설명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과학자 곽재식 작가 그리고 서강대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 산타랠리 뭔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름이 굉장히 낯익는데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 그 연말을 앞두고 오르는 거를 산타랠리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래일 기준으로는 한 해 마지막 5일 그리고 새해 2일까지 해서 그 7일 거래일을 보통 산타랠리, 그때 주식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산타랠리라고 하는데요. 네.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명은. 그때는 다 휴가 가고 미국 기준으로 네. 거래량이 적어서 매수가 좀만 들어와도 확 티가 난다. 그래서 산타랠리일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기업들이 요때 내년 대비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급 같은 게 새로 생기면서 그쵸. 또 산타랠리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최근을 보면 미국의 S&P 기준으로 한 20년간 산타랠리 때 상승 확률, 주식의 상승 확률이 한 75%. 오. 그리고 나스닥은 한 60%. 그럼 이제 궁금한 건 아무래도 서학개미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네. 우리나라 주식인 코스피는 얼마나 올랐을까? 네. 산타랠리 최근 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50%. 그러니까 두 번 중에 한 번 정도 올랐던 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에 비교해 보면 조금 산타랠리의 영향이 좀 약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네. 산타랠리 올해는 그런 거 없다라는 분위기가 좀 많았던 게 뭐 60%나 오르는 나스닥이 올해는 좀 흔들렸습니다. 근데 기술주 자체가 좀 흔들렸는데 일명 오라클 쇼크라고 할 정도로 이 오라클이라는 기업 때문이다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 얘기부터 먼저 드릴게요. 저희 한 1995년으로 돌아볼게요. 네. 그 당시에 저희 왜 인터넷 없었잖아요. 없었죠. 근데 저희 한 90년대 말부터 막 인터넷 쓸 수 있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리콘밸리에서 인터넷 기술이라는 게 막 나와서예요. 네. 근데 네. 그래서 미국의 주식이 실제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지금보다 오히려 지금과 비슷한 뜨거운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고점 대비, 그러니까 그냥 쭉 올라갔던 게 주식 가격이 올라갔던 게 아니고요. 네. 고점 대비 10% 이상 떨어졌던 거래일이 12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이게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야? 푹 떨어졌다가 네네. 올라가다 푹 떨어졌다 하면서 올라가서 마지막에 수익률이 얼마였냐면 첫날부터 95년부터 들고 계셨던 분이 네. 5년의 수익률이 1100%가 나오는 그런 장이었거든요. 그 떨어지는 걸 버틴 분들이 그걸 누렸겠네요. 근데 그 버티는 것도 사실 덩치가 자금이 좀 작은 분들이 버티긴 좀 힘들 거고요. 네. 여러 가지로 포트폴리오 구성한 큰 투자자들이 이제 그렇네요. 버텼을 것 같긴 해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게 양극화되는 시장일 수도 있는데, 근데 네. 그거에 비춰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네. 최근 들어서도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네. 오라클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되게 위험한 구간을 지금 막 올라가고 있어요. 네. 네네. 앞은 잘 안 보여요. 근데 네. 맨 앞에 올라가던 애가 자꾸 꼬꾸라져요. 그럼 뒤에 있던 사람들이 뭐야 이거 앞에 뭐 암초 있는 거 아니야라는 네, 생각들을 네. 자꾸 하잖아요. 네. 그게 벌어졌던 게 저번 주인데 오라클이 그렇게 최근 들어서 AI 관련돼선 큰형님 역할을 하고 있다. 맨 앞에 있는 맨 역할. 앞에 있는 녀석인데 이 기업이 저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기업에 투자를 하기로 했던 캐피탈 회사 하나가 네. 일부는 자기 돈으로, 일부는 외부 차입을 통해서 이렇게 오라클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네. 외부 차입을 하는 부분에서 야 이거 AI 쪽에 좀 위험한데 좀 깐깐하게 빌려줄래? 그러니까 이 회사가 우리 오라클에다가 한 1,000억 달러 넣기로 했던 거 좀 이거 안 넣을게라고 얘기하니까 야 이거 AI의 또 거품 아니야? 오라클마저 저러면 이거 앞으로 AI 좀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빠졌다가 다시 네.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 작가님, 지금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 오라클이 뭔가 AI랑 연관 있는 회사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오라클 영화에서는 뭐 예언자 이런 뜻이잖아요.
정확히 오라클 도대체 뭘로 돈 버는 회사입니까? 1970년대 후반에 CIA 미국 정보부에서 오라클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가 가동된 적이 있습니다. 네, 영화 스토리 같네요. 네. 이 프로젝트가 정확하게 어떤 목적으로 시작된 무슨 프로젝트인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공개된 그런 기밀 자료들을 다 보면 네. 아마도 냉전 시기에 세계 각국에서 입수한 정보를 컴퓨터에다가 다 넣어놓고 그거를 자유롭게 빠르게 조회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기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그 70년대 후반에 네. 젊은 30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인이 한 명 있었으니 네. 바로 그 사람이 오라클의 창립자인 레리 앨리슨입니다. 네. 이 사람이 그때 그거를 보고 앞으로 컴퓨터 시대가 오면 컴퓨터에다 어떤 자료를 넣어놓고 그거를 보관하고 관리하고 조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큰 돈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네. 회사를 차리면서 그 회사의 이름도 오라클 멋있었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오라클이라고 붙인 거죠. 저 사람이 거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렇습니다. 예, 이런 류의 프로그램을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으로 저 사람이 회사를 창립한 게 1977년이기 때문에 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런 실리콘밸리의 거인들하고 한두 해 차이로 고무렵에 창업해가지고 지금까지 큰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세계 3위의 부자로 평가되고 있다. 네. 5위 정도는 될 것 같다. 이런 정도의 통계가 나올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재산을 갖고 있게 되었죠. 잠깐 1위도 찍었던데요? 그렇습니다. 찍고 네. 딱 내려왔더라고요. 일단 오늘 기준으로는 3위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야. 그래서 이분이 갖고 있는 이 오라클 회사에서 개발한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워낙에 예전부터 안정적이고 안전한 네. 자료 관리 소프트웨어로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주로 세계의 주요 대기업들에서 이걸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에 나온 기사를 보면 주로 금융권에서 이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은행 앱이나 주식 앱 같은 거를 사용하면 그 정보가 돌아가가지고 은행에서 처리가 될 때 이분의 프로그램을 한번 타고 처리가 될 거다라는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제일 크게 합니다. 또 하나 이분이 사업을 되게 크게 해서 성공적으로 한 게 뭐 있냐면 네. 우리 회사에서 쓰는 프로그램 중에 저 회사마다 대부분 다 휴가를 내려고 한다든가 맞아요. 네.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한다든가 회사에서 영업을 한다든가 할 때 관리하는 그 회사용 프로그램이 있죠. 산업 네. 프로그램. 예, 이런 ERP.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네. ERP라고 하는데요. 네네. ERP 시장에서 오라클이 거인입니다. 아. 세계에서 제일 큰 ERP 회사다라고 하면 독일의 SAP가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는 SAP가 조금 더 강세가 아닌가 이런 인식도 있고 네네네. 국내의 더존이라든가 이런 업체들도 국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SAP에 덤벼들 만한 회사가 이 오라클의 ERP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장을 가지고 있죠. 또 하나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게 바로 네. 클라우드 사업입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특히나 이런 대기업의 자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과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이런 자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를 담아놓은 컴퓨터들을 다 각자 회사들이 샀었잖아요. 네. 자기 회사의 서버실에다가 큰 컴퓨터를 갖다 놓고 썼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인터넷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그 기계를 그렇게 힘들게 관리를 직접 하시냐고. 네.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회사한테 맡기시면 원격으로 해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생겼고 네. 자료를 마치 구름에 올려놓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런 류의 업체를 클라우드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옛날의 거인들이 클라우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활약을 했었는데 네. 좀 특이하게도 아마존이라는 회사, 전자상거래로 유명한 회사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아마존 이 회사가 클라우드 사업으로 가가지고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네네. 자기들이 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그 컴퓨터를 빌려주는 사업을 어떻게 보면 한 거죠. 네. 마치 자동차 회사에서 기름 파는 사업을 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네. 아마존 같은 회사가 엄청나게 크게 클라우드로 성공을 거둘 동안 원래 데이터베이스, ERP 이런 쪽의 거인이었던 오라클은 그만큼은 잘 안 풀렸어요. 여전히 크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오라클이 이거의 어떤 역전을 위해서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에 크게 투자를 해가지고 이걸 한번 뒤집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화제가 요즘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AI 대장주가 된 거네요. 자, 이 오라클 덕분에 산타랠리 부활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180도 달라졌는데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중국의 틱톡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라클이 저번 주에 그런 부침을 겪었는데 네. 반전의 기회가 찾아온 게 이 틱톡 때문입니다. 틱톡이 뭐냐면 이제 쇼폰 플랫폼 하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네. 이게 모 회사가 바이트 댄스라고 하는 중국 기업이에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틱톡 사용자가 1억 7천만 명 정도 돼요. 네. 미국
미국 인구가 3억이 좀 넘으니까 거의 2명 중에 1명 틱톡을 쓰고 있어요. 맞아요. 트럼프 일기 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거 플랫폼에 개인 정보 들어가는데 미국인들이 이렇게 많은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가 중국 기업에게 넘어간다고? 네. 이거 국가 안보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틱톡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네. 네, 네. 그랬더니 미국 의회에서 이거는 표현의 자유 침해다. 그래서 그거 그렇죠. 무산시켰어요. 네. 최근에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수정안이 나온 게 뭐냐면 작년에 미국 기업에게 지분을 넘겨라. 네, 틱톡은 미국 사업은 그래서 미국 기업에게 지분 넘기지 않으면 틱톡 금지다라고 네. 해서 이번에 미국 기업들이 이 틱톡의 지분을 50% 넘게 갖고 오기로 했습니다. 네. 네. 그 컨소시엄에 들어간 형님께서 또 이 오라클 형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라클이 지금 AI 때문에 여러 가지 부침은 있지만 틱톡을 인수함으로써 미국 내에서 이렇게 사용자가 많은 플랫폼인데 인수함으로써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냐 네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오라클이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그런 거죠. 곽 작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오라클은 AI의 큰형님이라고 했는데 정작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건 미디어에 가까운 틱톡을 인수하면서예요. 이게 AI 주도 기업이 틱톡 같은 미디어를 인수한 거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은 오라클이 옛날부터 틱톡하고 좀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네, 틱톡이 워낙에 많은 영상 자료를 사실은 다루어야 되는 회사잖아요. 네. 틱톡이라는 이 회사에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영상이 한 몇 건 정도 올라올 것 같으십니까? 와, 대략 그냥 짚어본다. 전 세계요? 전 세계에서. 상상이 안 되는데. 10억? 10억? 네. 10억은 좀 너무 심했고요. 아, 너무 많나요? 보통 천만 단위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천만 건 단위로. 네, 네. 예. 너무 같네요.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이거 뭐 한 3천만 건, 뭐 4천만 건 이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요? 하루에. 단 하루에. 네. 그리고 활성 월간 사용자 숫자가 한 15억 명에서 16억 명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와. 네네. 그러니까 틱톡에서 보내는 영상의 양이 우리나라의 모든 지상파 케이블에서 보내는 영상의 양보다 훨씬 많고 와. 그거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대한민국 전 국민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대한 양의 정보가 들어가는 것이기 네네. 때문에 이 자료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이 사업을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오라클이 사실은 하기가 괜찮은 사업이었어요. 아, 그쵸. 아까 클라우드 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예전부터 오라클하고 틱톡이 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틱톡이 미국으로 많이 이렇게 넘기게 된다라고 하니까 네. 이참에 좀 적극적으로 틱톡에다가 손을 대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가뜩이나 이런 클라우드 시장에서 좀 더 진출해야 될 만한 여지도 있는 데다가 네. 하루에 3천만 건 이상의 영상이 오는데 그거를 사람이 일일이 보면서 이거는 너무 폭력적인 영상이다 내려야 되겠다. 뭐 이거는 뭐 저작권을 위반한 것 같으니까 올리면 안 되겠다. 이런 거를 사람이 보고 뭐 검열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영상 자료를 다루는 것도 다 인공지능의 영역하고 맞닿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라클이 이리저리 틱톡하고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틱톡 쪽에 점점 더 무게를 싣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오라클은 주로 다른 사업체, 대기업하고 많이 거래를 하던 이런 기술업체고 틱톡은 약간 미디어 업체,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업체라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하나 좀 묘한 게 뭐냐면 이 레리 앨리슨도 자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자식 중에 남자 자식이 아들이 네. 파라마운트의 CEO를 지금 맡고 있어요. 미국의 역사 전통을 잘 아는 뭐 탑건 시리즈, 뭐 네네.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이런 걸 했던 이 파라마운트의 CEO를 맡고 있는 데다가 네. 딸 한 명도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화사를 하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이쪽 가문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이쪽으로 뭔가 되는 그런 흐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네. 얘기도 뭐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좀 나오고 있죠. 네. 교수님 이제 호사가들 얘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근데 미국에서는 어쨌든 트럼프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야 우리가 중국에서 틱톡을 뺏어왔어 이러고 있는데 그럼 중국이 아파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정작 웃고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거 득실 따져보면은 중국이 더 득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요 얘기를 드리려면 이번에 선거랑 틱톡을 연결시켜 봐야 돼요. 네. 트럼프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틱톡이 본인의 당선에 꽤 도움을 줬다. 왜냐하면 영 트럼프들을 아주 많이 양산하는 네. 쇼폼을 주로 젊은 층들이 보고 이 젊은 층들이 트럼프에 노출이 많이 되면서 자기한테 되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요거에 제일 궁금한 부분이 아마 이걸 겁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면 기승전 트럼프로 알고리즘을 흘러가지? 이런 걸 겁니다. 아, 네네. 네. 근데 그래서 알고리즘을 사실은 장악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이 플랫폼 자체도 그렇지만.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어떤 계약이냐면 알고리즘 자체는 중국이 갖고 있고 아. 미국의 이 컨소시엄이 이 바이트 댄스라고 하는 모회사로부터 알고리즘을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집이 잘 돼서
그 옆에다가 분점을 하나 냈는데 네. 그 집에 비법 소스 만드는 법만 안 알려주고 필요할 때마다 그냥 비법 소스를 공수해 주기로 한 거예요. 사다 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본점의 입장에서 우리 점포가 하나 더 생기는데 이거 수익성도 좋아지는 거 아니야? 비법 소스는 우리가 그냥 갖고 있고 어떻게 네. 보면 알고리즘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미국 사업권을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계속 이거 갖고 어떻게 보면 약간 징징댔거든요. 네. 달라. 아, 그래서 네네. 그거 넘기고 그러면서 미국하고는 전략적인 또 휴전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네. 미국 시장 큰 시장 먹었고 그리고 실제로 알고리즘 같은 건 넘기지 않았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거 다 챙긴 거 아니야라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중국은 쾌재를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분 좀 넘겨주고 털면 된다 뭐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 지금 안보 우려 이슈도 해결이 된 건가요? 미국은 사후적인 검열권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고리즘을 알지는 못하지만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온 것들이 혹시라도 미국의 안보에 위해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검열을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는 더 중요한 건 사전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걸 얻었다고 자랑을 하고 다니지만 그렇죠. 사실은 얻은 게 별로 없는 뭐 그런 네.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요, 작가님, 정말로 이 틱톡이 만약에 퇴출을 당했다면 10대들의 그 즐거움을 뺏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B2B 회사 자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해석도 있던데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틱톡이 너무나 거대한 하나의 미디어 산업이자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디어의 나라이자 엔터테인먼트의 나라인 미국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굉장히 큰 거죠. 네네. 혹시 카비라메라는 분 아십니까? 카비라메 누구죠? 틱톡을 안 하시는군요. 아, 네. 네, 카비라메라는 이분 국내에서는 한심좌라는 이름으로 통하는 이름인데요. 이분 세네갈 출신이십니다. 네. 혹시 누군지 세네갈 알아요. 아십니까? 네. 세네갈 분 중에 우리가 아는 친숙한 사람이 잘 없는데요. 이분이 원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실직하신 다음에 웃긴 영상 틱톡에 올리는 거나 해야 되겠다라고 네. 하다가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으셔가지고 맞아요. 포브스에서 추산한 바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이분이 대략 한 240억 원의 수입을 거두었고 지금도 인기 있는 인물이시거든요. 네. 네. 이런 분이 틱톡에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틱톡이 미국에서 문을 닫는다라고 네. 하면 수많은 A급 연예인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을 데리고 있는 기획사, 그런 분들과 함께 영상을 만드는 그런 영상 제작사, 말하자면 방송국 몇 개가 같이 문을 닫는 것 같은 그 정도의 충격이 미국 미디어 업계에 온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지금 덩치가 돼버렸거든요. 네, 네, 그렇다 네. 보니까 그런 거에다가 이 수많은 영상들을 전송할 통신사들이 또 일감이 확 줄어들겠죠. 벌이가 확 줄어들겠죠. 더군다나 그 컴퓨터 장비를 빌려주고 만들어주는 업체들, 심지어 그런 모든 장비들을 갖다 놓는 그 부동산 업체들까지 틱톡이 영업을 멈추면 영향이 클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멈추기에는 너무 큰 덩치가 돼버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도미노처럼 계속 이렇게 무너진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교수님, 이 오라클이 정말로 죽어가던 산타랠리의 뭐 속칭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파급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오늘 얘기 나온 걸로 보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상징성, 저희가 짝사랑에 빠졌을 때 상대방이 딴 데 보고 웃는 거 보고 나보고 웃는구나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네. 예, 사랑을 키워가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사실 AI에 대한 회의론보다도 수익에 대한 회의론인 거죠. 왜 이렇게 공부는 시키는데 성적이 안 나오지? 네. 이거 가성비 나오는 거야? 자꾸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봤을 때는 오라클의 이렇게 조금 터닝 포인트들이 투자자들에게는 약간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궁금한 건 내년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AI가 어쨌든 거푸놈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는데 뭐 일각에서는 올해는 그냥 돈을 쏟아붓는 해였다면 내년부터는 AI에서도 본격적으로 돈을 뽑아낼 것이다라는 희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오라클도 그렇고 내년에는 뭐 실제 이런 분위기가 현실이 되면서 주식이 좀 많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위쪽으로? 그러니까 내년에는 사실은 올라가다 떨어지는 패턴이 좀 더 저는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네. 뭐냐면 내년에는 마음이 올해보다는 훨씬 더 급할 겁니다. 왜 이렇게 수익이 안 나오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까지는 투자 장세였다고 하면 네. 투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괜찮을 거야. AI 투자가. 그러면 네. 내년부터는 이 투자로부터 얼마나 현금이 회수되는지가 조금 더 중요해지는 분위기로 갈 거기 때문에 네. 내년은 올해보다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 불안감이 더 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기대만큼 돈이 안 나오면 오히려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AI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 향후에 2, 3년간 더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점점 투자에 대한 수익률 부담이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딱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